예방접종 전문위원회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생성 간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확인하고 접종은 계속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요양병원 65살 이상 입소자와 종사자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오늘 시작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오늘 백신을 맞습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LH 전북본부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전현직 LH 직원 3명도 불러 투기 의혹을 추궁했는데 지금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은 공무원 40여 명을 포함해서 300명을 넘었습니다. 야권의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가운데 단일 후보를 내기 위한 여론조사가 마감돼 오늘 오전 9시 반 최종 결과가 발표됩니다. 내곡동 땅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지정을 몰랐다는 오 후보 해명에 민주당은 자료를 제시하고 거짓말이라며 공세를 이어갔고 안철수 후보도 가세했습니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위증 강요 의혹을 무혐의로 유지한 데 대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절차적 정의가 지켜졌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 등 문제점 전반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 합동 감찰이 시작됐는데 박 장관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이 오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미국이 3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서면서 우리 정부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난주 알래스카 배담에서 정면으로 충돌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면서 세계가 두 진영으로 나뉘는 신냉전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EU와 캐나다와 함께 소수민족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에 대해 동시다발 제재를 내렸고 중국은 러시아,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전문위원회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접종 이득이 부작용 위험보다 훨씬 크다며 계획대로 예방접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판단도 유럽의약품청 EMA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 위험을 높인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계획대로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현 국내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지속하여야 함을 권고합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얻는 이득이 부작용 위험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 뒤 혈전 발생률이 평소 수준보다 낮다는 것도 고려됐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일반 통계치를 넘는 특이 혈전 사례는 추가 조사를 권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건수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더 많이 보고되는 것으로 보여 백신과의 인과성에 대한 전문성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희귀혈전증은 해외 사례를 보면 대부분 55살 미만 여성에게 나타났습니다. 당장 2분기 접종 대상 가운데 유치원 교사나 승무원 등 젊은 여성 사이에 접종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극히 드문 사례로 우려할 필요가 없다면서 특정 증상이 나타나는지만 잘 관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00만 건당 한두 건 정도로 드물기는 하지만 보면 천둥이 치거나 망치로 뒷머리를 때리는 것 같은 굉장히 심한 두통이 발생할 경우는 MRI나 CT를 찍을 수 있는 정도 규모의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것. 국내 혈전 사례 2건 가운데 60대 사망자는 일반적인 혈전증으로 백신이 원인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20대 응급요원은 뇌정맥동 혈전증으로 희귀 사례에 해당해 백신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인 2명에 대해서는 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됐습니다. 현재 2명 모두 상태는 호전됐는데 백신 연관성이 인정된 만큼 국가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늘부터 만 65살 이상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원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접종 대상자인 만 65살 이상 고령자들의 접종 동의율은 76.9%로 전체 37만 5천여 명 가운데 28만 8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도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합니다.
문 대통령의 접종이 백신 불안감을 해소하고 접종 동의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과 시설, 환자, 종사자들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첫날,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접종을 받습니다.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상회의 수행이 확정된 청와대 관계자들도 함께 접종합니다.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가 국제적으로 재확인됐고 대다수 유럽 국가도 접종을 재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백신의 안전성에 조금 더 의심을 품지 마시고 접종 순서가 되는 대로 접종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사전 준비가 잘 됐고 체계적으로 접종이 이뤄져 초기 접종 속도도 빠르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 속도를 원래 계획보다 높여나가겠다며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백신 수급도 원활히 진행되면서 2분기에는 접종 대상을 대폭 늘려 상반기 중에 1,200만 명 이상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은 자신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며 백신 불안감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는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별한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2차 접종 간격을 고려하더라도 문 대통령 접종 일자가 하루를 다툴 만큼 긴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접종 첫날 문 대통령 부부가 솔선의 접종을 받는 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 논란을 조기에 불식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에서 대규모로 진행한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시험에서 평균 79%의 효능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혈전 생성 관련 위험성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다음 달에 미국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미국 임상 3상 시험에는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20%가량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임상 시험 결과 백신이 코로나19 증상 발현을 예방하는 데 79%의 효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증으로의 진행을 막는 데는 100%의 효과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됐던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백신 접종 효과도 80%를 나타냈습니다. 또 백신 접종자 중에서 최근 유럽에서 보고된 것처럼 혈전이 높아진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번 임상시험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를 둘러싼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공동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는 다음 달 중에 미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his means that AstraZeneca can now go through the process of preparing a submission to the FDA using the data from this trial. That will take some time to achieve, possibly a number of weeks.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접종 후 일부 환자들에게 혈전 증상이 나타나 논란이 됐고 일부 국가가 접종을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경우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브라질의 지난주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전 세계 사망자의 4분의 1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5일에서 21일 브라질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세계보건기구 집계 기준으로 15,600여 명이었으며 이는 전 세계 사망자 6만 200여 명의 25%를 넘는 수치입니다. 또 미국과 비교해서도 배 이상 큰 규모이며 미주 대륙에서 보고된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특히 경남 거제와 진주의 감염 상황이 걱정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거제 조선소는 어제 하루 조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진주시는 목욕탕 관련 확진자가 잇따르자 인근 세대 1명씩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 대형 조선소 출입구 앞
오가는 사람이 많을 시간이지만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회사 안에도 다니는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잇따르자 주말 조업 중단에 이어 하루 동안 셧다운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선소는 지난 주말 동안 업무 중단에 이어 오늘 하루 동안 모든 사업장 가동을 중단하고 근무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출근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선별 진료소로 몰리면서 긴 줄까지 생겼습니다. 조선소 내 누적 확진자만 70명에 육박하는 상황. 노동자와의 접촉으로 조선소 밖까지 바이러스가 번져 가족과 지인 등 15명이 확진됐습니다. 거제시는 2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 전수조사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전직원 전수검사 방법을 질병관리청과 논의 후 조업과 방역을 병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진주 목욕탕 감염도 계속돼 지금까지 확진자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진주시는 목욕탕 인근 9,800여 세대에 한 명씩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내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상대동에 주소를 둔 1가구당 1명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부산에서도 동일 집단 격리된 병원과 관련해 연쇄 감염이 이어지는 등 부산 경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3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나온 381명보다 74명이 적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 중반, 많으면 4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숫자가 안정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다음 주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6일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중대본은 비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전체적인 환자 수 증가가 있었으며 지난 8주 동안 이런 정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직 확산 추이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워서 이번 주 환자 규모를 조시한 뒤 금요일인 26일에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리두기 체계 자체를 바꾸는 개편안은 현재 유행이 안정화되어 확정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시점이 미묘한데요. 서울시는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5천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과 피해 업종 등에 지원합니다. 융자금을 포함하면 지원 규모는 1조 원에 이릅니다. 정부가 아직 지급하지도 않은 4차 재난지원금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정부 추경이 아마 24일 정도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이후부터 바로 착수를 해가지고 지원 신청을 받도록 하고요. 집합 금지 제한 업종 27만 5천 곳에 최대 150만 원씩,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50만 원씩 지급됩니다. 또 5천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에게 1인당 2천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도 지원합니다. 미취업 청년 17만여 명에게는 1인당 50만 원씩, 저소득 취약계층 46만 명에게는 10만 원씩 지급하고 운수 종사자 등에게 50만 원씩, 문화예술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씩 줍니다. 하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선거용 지원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피해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 손실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이런 민생 대책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이번 지원책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선거와는 무관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표 행위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정치적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와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일정과 맞춰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다음 달 7일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가 오늘 오전에 발표됩니다. 이번 결과에 사실상 야권 정계 개편의 주도권까지 걸린 만큼 오세훈, 안철수 어느 후보가 얻게 될지 더 주목됩니다. 부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중 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운명을 가를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기간 두 곳이 적합도와 경쟁력을 각각 800명씩, 모두 3,200명을 최대 이틀 동안 조사하기로 했는데 하루 만에 응답자 수를 채운 겁니다. 최종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두 후보의 신경전은 종일 치열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안 후보를 신기루 같은 후보라고 깎아내렸고, 실체가 불분명한 야권 연대, 정권 교체를 외치는 신기루와 같은 후보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끝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만으로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며 오 후보를 자극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서울에서 야권의 8연패가 더 이상 이어지는 것을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두 후보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 겁니다. 아름다운 단일화를 위해 추진됐던 후보 회동도 최종 발표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오세훈 후보 측의 회동 제안에 안 후보 측이 서로의 정당을 교차 방문하자고 역제안하자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여론조사 진행 중에 당사 교차 방문이 왜 필요하냐고 단칼에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일화 결과에 따라 향후 정계 개편의 주도권을 어느 정당이 쥐일지가 결정됩니다. 패배한 쪽은 정치적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만큼 양당 모두 마음을 졸이며 운명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는 여론조사가 진행되던 어제 치열한 막판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야권 연대, 정권 교체를 외치는 신기루와 같은 후보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끝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과 경험이 검증된 후보, 실체가 있는 대체 불가한 후보가 나서야 합니다. 내곡동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더 밝혀지고 당시 이를 증언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야권 후보가 사퇴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무결점 후보 안철수가 서울을 서울 시민의 손에,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국민의 품으로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어제 유치원 무상급식을 꺼내들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곡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오세훈 후보의 거짓 변명과는 다른 진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7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곡지구 현장을 시찰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내곡지구 개발이 국장 정결 사항이라 몰랐다고 합니다. 시장이 직접 현장 실차까지 하고도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는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시장 시대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유치원 급식비를 개별 부담하고 유치원이 임의로 급식비를 책정하고 있어서 급식의 질적 차이와 영양 불균형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나서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부산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LCT 특혜 분양 의혹에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정치 공방만 거듭되는 사이 특별법까지 만들었던 가덕도 신공항 논의는 실종됐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LCT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구매 경위를 명백히 밝히라는 비판에 이어 이번엔 지난해 4월 아들로부터 아파트를 사고도 최근에야 입주한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다는 박 후보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고급 아파트를 굳이 1년 가까이 비워두고 생활하기 불편한 화랑 사무실에서 주거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땅 투기 의혹까지 제기하며 맹공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부산 기장군 일광면 청광리 일대 대지 도로 임야 총 15필지 1316평에 달하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입한 목적이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혹을 일축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며 오히려 민주당의 문제가 더 많지 않으냐고 질타했습니다. 큰 시세 차익을 보게 됐다며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비판하는데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부도덕 때문 아닙니까? 정말 부도덕한 사람들 민주당에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산 선거판이 LCT 공방으로 집중되면서 민주당이 초반 논의를 주도했던 가덕도 신공항 얘기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각종 의혹을 두고 정치 공방 일색이 된 선거판에 지역 현안이 완전히 덮인 겁니다. 이렇다 보니 여론조사에서도 가덕도 신공항이 선거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답변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는 사이 박형준 후보와 민주당 김영춘 후보의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의 LCT 의혹을 때리면 때릴수록 김영춘 후보는 주목을 덜 받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민주당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 동료를 위한 택시 홍보물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홍보물의 주된 색상은 보라색 계열로 특정 정당의 색상과는 무관하지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택시 홍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홍보물의 색상이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색깔인 파란색으로 보일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경찰이 어제 전현직 LH 직원 3명을 불러 투기 의혹을 추궁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은 공무원을 포함해서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LH 현직 직원이 수사관들과 함께 나옵니다. 투기 의혹을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에겐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합니다. LH 내부 정보를 땅 투기에 사용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닙니다. 오전에 출석한 다른 현직 직원도 짧은 말만 남긴 채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전직 직원 1명도 소환됐습니다. 경찰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 안에 전현직 LH 직원 15명의 1차 소환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난 2017년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매입한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경찰이 내사 혹은 수사 중인 투기 의혹 대상자는 공무원 40여 명을 포함해 3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주 운영을 시작한 신고센터엔 일주일 만에 3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120건 정도는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LH 투기 의혹에 연루돼서 소환 조사를 받은 전현직 직원은 모두 6명으로 파악됩니다. YTN 취재 결과 이 가운데 이른바 전북 원정 투기의 핵심 인물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LH 전북 본부에 초기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파란색 상자를 든 전북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서둘러 건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지 2시간 30분 만입니다. 어떤 물건 압수수색하셨습니까? 신도시 관련인가요? 어디 압수수색하셨습니까? 전현직 직원들이 이번 투기 의혹에 연루되며 논란의 중심에 선 LH 전북본부. 지난 9일 경기 남부경찰청에 이어 이번 전북경찰청까지 2번의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문을 걸어 잠근 채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잖아요. 좀 얘기 좀 한마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전북경찰청이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혐의로 입건한 LH 전북본부 현직 직원은 지금까지 모두 2명. 경찰은 이들 직원이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전북의 한 개발지역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해 투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관련자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LH 사태로 인한 국민적 공분으로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면서 경찰의 젠걸음도 그만큼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징계 사실을 숨기고 새만금 개발공사에 취업한 전직 LH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는 LH 재직 시절 수원, 경남, 대전 등에서 몰래 LH 아파트 15채를 사들였다가 견책 징계를 받고 스스로 회사를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사 측은 이 직원이 입사 당시 징계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인사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이른바 LH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협의체가 오늘 첫 회동을 갖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3+3 협의체는 오후 2시부터 특검과 국정조사 대상,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 방법 등을 논의합니다. 앞서 여야는 특검과 선출직 전수조사, 국정조사 시행까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특검의 경우 민주당은 전임 정부로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도 조사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에 대해 동시다발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방위 압박을 받는 중국은 러시아,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박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연합 EU 이사회가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 6개 나라의 개인 11명과 단체 4곳에 제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은 신장자치구 위구르족 탄압에 관여한 중국 관리 4명과 단체 1곳이 포함됐습니다. The package targets very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independently of the place where they are being committed. 미국도 EU와 발맞춰 중국 관리 2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미국 내 자산 동결, 비자 제한 조치 등을 취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도 제재에 동참하면서 서방권 전체가 동시다발 압박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즉시 맞대응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유럽 인사 10명과 단체 4곳의 중국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을 열고 내정 간섭과 집단 대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长期以来，美西方动辄打着所谓民主和人权的旗号，肆意的干涉别国内政，在世界上制造了很多的麻烦。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구두 친서를 주고받으며 두 나라 관계 발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친서를 통해 북중 관계를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으로 발전시키자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권의 압력에 맞서 중국이 러시아, 북한과 전략적으로 밀착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말레이시아가 미국에 넘겨준 북한인 문명철의 자금 세탁 의혹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문명철이 현지 시각 20일 워싱턴 DC 법정에 출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문 씨가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미국 금융 시스템에 부정하게 접근해서 제재를 위반하고 150만 달러 규모의 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말레이시아 당국이 무고한 북한 주민을 범죄자로 매도해 미국에 인도했다며 말레이시아와 단교를 선언하고 미국도 대가를 치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정부의 막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3년 만에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데다 북한의 인권 탄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서서 우리 정부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할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 탄압을 강도 높게 규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현재 유럽연합 등 43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우리 정부는 막판 고심 중입니다. 지난 2019년 이후 공동 제안국으로 나서지 않고 합의에만 참여해왔습니다. 북한의 반발 등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미 정부가 3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면서 고민이 더 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대북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The authoritarian regime in North Korea continues to commit systemic and widespread abuses against its own people. We must stand with people demanding their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and against those who repress them. 미 국무부는 최근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고문과 정치범 수용소 등 23개 항목에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기조 아래 앞으로 북핵 문제와 별도로 대북 인권 공세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 정부의 압박 움직임에 내정 간섭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서방 국가들의 인권 유린이야말로 국제사회가 바로잡아야 할 초미의 문제라고 맞받아치면서 북미 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북한에 여러 차례 석유를 몰래 공급한 사실이 적발됐던 선박이 지난해에도 대북 석유 밀수출을 감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유엔 보고서에 최소 3차례 대북 석유 밀수출을 한 것으로 적시된 다이아몬드 8호가 지난해 5월에도 북한에 석유를 밀수출했으며 배후에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중국계 기업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이아몬드 8호는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석유를 옮겨 실은 뒤 추적 신호를 끊고 사라졌는데 이 기간에 다이아몬드 8호의 크기와 특징이 일치하는 선박이 북한에서 발견됐다고 뉴욕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네,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강요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한 대검찰청 결론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재심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하면서 절차적 정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 발언 들어보시죠. 검찰 고위직 회의조차도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유감이고요. 당초 증언 연습을 시킨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그 담당 검사를 그렇게 참여를 시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경과와 결과가 특정 언론에 그렇게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렇게 유출된다는 것 자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비판에 대해 대검은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무부가 요청하면 절차적 정의 준수 여부와 관련한 녹취록을 제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특히 당시 수사팀 검사가 회의에 참석한 것은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한 한만호 씨 감방 동료 한모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였으며, 기소를 주장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비롯한 다른 참석자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검은 비공개 회의 내용이 곧장 특정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외부로 알려진 데에는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또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에 관한 지적에는 깊이 공감하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나오도록 합동감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한 위증 의혹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종결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함께 지시했던 합동감찰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합동감찰에 대한 박범계 장관의 발언은 단호했습니다. 박 장관은 검찰 직접 수사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조직 문화도 개선하는 한편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합동감찰이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당한 규모로 합동감찰을 진행할 것이고, 박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히기 전에 열린 법무부 브리핑에서도 합동감찰에 대한 설명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감찰 대상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당시 검찰 수사부터 위증 의혹 민원을 처리한 과정 등까지 방대합니다. 검찰 업무 전반에 있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개혁 성과를 거두고
검찰의 조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성공하거나 실패한 검찰의 직접 수사 사례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밝혀 다른 사건 처리 과정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첨예한 논란이 일었던 주요 사건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후폭풍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법무부는 다른 사건을 함부로 하는 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조심하겠다며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도 포함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또 비공개하기로 한 대검 부장의 내용이 회의 직후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경위도 특별 점검 대상에 포함된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대검은 무혐의 처분이 재차 결정된 과정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하면서도 합동 감찰과 관련해선 공개적인 충돌은 피하는 모양새입니다. 법무부 브리핑 직후 낸 입장문에서 잘못된 수사 관행 지적은 깊이 공감한다며 당시와 현재의 수사 관행을 비교, 점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합동 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증 의혹 사건의 기소를 주장해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을 주도하고 임은정 연구관까지 감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검찰 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와 관련한 논란은 위증 의혹 사건이 종결되면서 10년 만에 일단락되는 셈이지만 대대적인 합동 감찰이 예고되면서 검찰 내부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가 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아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 짓을 더는 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범계 장관이 전임 장관의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으며 법무부와 검찰이 각 진영의 입장에 따라 법을 다뤄 국민을 매우 짜증나게 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와 재판, 감찰과 수사지휘 등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전 과정을 재점검해야 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관련 의혹 조사 계획을 교육부에 보고합니다. 네, 교육부는 관련 입장을 이번 주 안으로 늦지 않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관련 질문에 법률 검토를 마쳤고 의혹 해소와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산대 차원에서 사실관계 조사와 조치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7번째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등 전현직 법관 4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6차례 진행된 사법농단 의혹 관련 선고에선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수감 중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으면서 모레 예정됐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첫 재판이 다음 달 22일로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3주 동안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지난 19일 저녁 충수가 터져 삼성 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알루미늄 킨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7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전체 6개 건물 가운데 본동 한 곳, 3만 3천여 제곱미터가 모두 탔지만 야간 작업을 하고 있던 직원들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한때 인근 여러 소방서의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까지 발령하고 차량 60여 대와 인력 18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가짜 번호판을 구별하지 못하는 무인 주차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속 보도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가짜 번호판을 막겠다면서 홀로그램이 들어간 신형 번호판을 도입했는데 저희 취재 결과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주차장 차단기 카메라는 글자 모양만 인식할 뿐 홀로그램은 식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무인 차단기를 유유히 통과해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미등록 차량. 번호판은 입주민 차량 걸 베껴 종이로 만든 가짜입니다. 차단기 카메라가 글자와 숫자 모양만 인식해 번호판을 식별한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입니다. 현재의 무인 주차 시스템으론 번호판의 위조, 변조를 구별해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취재진은 종이에 손으로 그린 이 번호판도 인식하는지를 실험해 봤습니다. 결과는 무사 통과. 등록 차량으로 인식하고 차단기가 바로 올라갔습니다. 종이로 했는데도 올라가네. 가짜 번호판을 막겠다며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신형 번호판은 어떨까? 홀로그램이 있지만 무인주차 관제 시스템에선 무용지물입니다. 차단기 카메라는 번호가 있는 영역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숫자를 인식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인식이 돼요. 고속도로에 있는 그 카메라도 다 그렇게 다 인식이 될 거예요. 보안책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차량 번호뿐 아니라 차종과 색깔 인식 기능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같은 차종의 같은 색깔의 차량이 가짜 번호판을 달면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것조차 인식을 하겠죠. 완벽히 해결은 하지 못하는데 그런 경우가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도 충분히 좀 보완을. 가짜 번호판 관련 범죄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서울 강남에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에 위조된 종이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50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더 큰 범죄로 발전하기 전에 정부 청사 등 국가 주요 시설만이라도 무인주차 관제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YTN 박희진입니다. 이번에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던 전기요금이 결국엔 동결됐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영향으로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를 것을 걱정해서 정부가 유보를 결정했습니다. 조용선 기자입니다. 올해 2분기 적용되는 전기요금에 대한 한국전력의 공고 내용입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킬로와트 시당 마이너스 0.2원으로 계산됐지만 최종 결정된 금액은 마이너스 3원입니다. 1분기의 할인폭을 변동 없이 유지한 겁니다. 발전원가의 상승 때문에 지난 석 달 동안 들어간 실적 연료비와 1년 평균인 기존 연료비의 차이에 따라 할인폭이 줄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전기요금의 인상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정부로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난 겨울 이상한파 때문에 LNG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른 것을 반영하지 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분기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지침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동결했더라도 전기요금이 연료비에 연동되도록 지난해 말 기준을 바꿨기 때문에 요금 인상을 장기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 발표하기 전에 이제 여러 언론에서 좀 많이 우려를 표명을 했었잖아요. 전기요금이 올라가서 산업계도 힘들고 여기저기도 힘들 것 같다라는 이제 정부에서도 좀 올려주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 일단 지금은 올랐는데 그거를 반영을 언젠가는 해줘야 되는 거고. 지난해 말 요금제가 개편된 뒤 두 번째 전기요금 조정 결과에 따라 4인 가구 주택은 월 1,050원 인하 효과를 석 달 더 유지하게 됐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최근 주식 열풍을 타고 불특정 다수에게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하는 이른바 유사 투자 자문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전월 대비 21% 뛰어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이 15%, 모바일 게임 서비스가 4%로 뒤를 이었습니다. 유사 투자 자문은 서비스 중도 해지 시 업체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로 인한 불만 내용이 가장 많았고, 주식은 증권사 계좌 개설 이벤트의 적용 대상 범위에 대한 문의가, 모바일 게임 서비스는 미성년자가 부모 계정으로 결제한 게임 아이템에 대한 환급 요구 등이 많았습니다.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군경의 유혈 진압으로 희생된 사람이 250명으로 늘었습니다. 기관총 총성이 담긴 동영상과 탄피 사진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입니다. 일요일 밤에 정막을 깨고 기관총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 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SNS에는 기관총 발사 증거라며 탄피 사진까지 올라왔습니다. 실탄의 구경이 0.5인치, 12.7mm인 중기관총이 밤사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기관총이 장착된 차량이 다음 날 만달레이 도심에서 포착됐습니다. 시민들 겨냥한 조준 사격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소리가 나고 멀리 보인 오토바이 2대 중 한 대가 갑자기 쓰러져 버리는 동영상도 널리 퍼졌습니다. 군경의 저격수들은 주로 옥상에서 시위대를 향해 사격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시민들의 재산을 훼손하는 일도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이 모두 깨져버렸습니다. 군경의 유혈 진압으로 희생자가 늘어나자 희생을 줄이기 위해 새벽 시위와 무인 시위가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 지원협회는 일요일까지 250명이 희생됐다고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행방불명된 사람들도 적지 않아 사망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현지 매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네, 오늘은 다시 봄 기운이 가득해지겠습니다. 다만 출근길 공기는 여전히 꽤 차가워서 옷차림은 계속해서 따뜻하게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 기온은 2도 선에 머물러 있고요. 낮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을 10도 이상 크게 끌어올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6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5도가량이 높아 따스하겠습니다. 출근길 대기 상황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충남 지역만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오전 동안 서풍을 타고 스모그와 함께 황사가 밀려오겠습니다. 점차 서쪽 지역은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6도, 대전과 광주 18도, 대구는 19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5에서 6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 강원 영동 지역에는 바람이 거세지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영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25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는데요. 야외 시설물 관리와 불씨 관리에도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야권 서울시장 단일화 후보 오늘 나온다.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여론조사도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양측은 오전 9시 30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지율 열세에 속타는 민주당은 지지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 연고자를 찾아 투표장으로 안내하는 역할에 올인해달라는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전기요금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가 오르면 같이 올라야 하지만 동결됐습니다. 선거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기사와 가계 압박을 우려했다는 기사가 같이 실렸습니다. 서울신문은 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들이 공기업 사장으로 내정되거나 유력시돼 보은 인사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땅 투기 관련 기사입니다. 이달 말 발표될 투기 근절 대책으로 신도시 땅 주인 보상 때 토지 보유 기간을 따질 것이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기간이 짧으면 아파트 분양권이나 단독주택 용지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일보는 대통령 경호처 과장이 부모 복양용이라고 해명한 3기 신도시 임야를 과거 매물로 내나 실제로는 투기용이지 않겠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계획 발표 전 담당자인 경기도 반도체 특구 팀장이 산 땅이 20억 원 뛰었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발표 전 외지인들이 차 트렁크에 현금을 싣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모해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사실상 수용했지만 강도 높은 합동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한국일보는 박범계의 뒤끝이며 검찰 내부에선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꼬투리를 잡을 거란 말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향신문은 법무부가
한변수 사건 불기소 결정을 사실상 수용한 만큼 갈등이 봉합 순서를 밟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 2건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백신과의 연관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안부 기금 유용 혐의, 외국인 코로나 전수조사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미국 내부용이라고 강조하며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친어머니였다는 구미 3살 여아 친모 사건과 관련해 프로파일러가 해리성 기억장애거나 인신매매나 대리모 등 더 큰 범죄를 숨기려고 범행을 부인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주간 브리핑 김연아입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생성 간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확인하고 접종은 계속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요양병원 65살 이상 입소자와 종사자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오늘 시작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오늘 백신을 맞습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LH 전북본부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전현직 LH 직원 3명도 불러 투기 의혹을 추궁했는데 지금까지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은 공무원 40여 명을 포함해 300명을 넘었습니다. 야권의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가운데 단일 후보를 내기 위한 여론조사가 마감돼 오늘 오전 9시 반 최종 결과가 발표됩니다. 내곡동 땅 보금자리 주택 사업 지구 지정을 몰랐다는 오 후보 해명에 민주당은 거짓말이라며 공세를 이어갔고 안철수 후보도 가세했습니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위증 강요 의혹을 무혐의로 유지한 데 대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절차적 정의가 지켜졌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 등 문제점 전반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 합동 감찰이 시작됐는데 박 장관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과 혈전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접종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최은화 예방접종 전문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혈전 생성은 여러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비교적 흔한 질병이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관찰된 혈전 생성 사례는 평상시 발생 수준보다 더 낮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19의 위험이 지속하는 국내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중증 감염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신고된 이상 반응 가운데 분석이 끝난 10건 중 2건은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는 2건 중 1건은 아나필락시스 의심 증상으로 접종 후 10분 내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으며 나머지 1건은 예방접종 후 고열과 경련이 나타나고 다음 날 혈압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에 만 65살 이상 입소자와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최우선 보호 대상으로 분류되는 사람인데요. 77%가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65살 이상 요양병원과 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는 37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 중 28만 8천 명, 76.9%가 백신을 맞겠다고 답했습니다. 요양병원은 75%, 요양시설 등은 79%가 동의했습니다. 이는 앞서 백신을 맞은 65살 미만 대상자들의 동의율 93.6%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이번 환자나 입소자인 경우에는 아마 기저질환이나 아니면 건강 상태, 연령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걸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은 요양병원부터 시작해 다음 주 요양시설로 확대됩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상근 의사가 예진 후 자체 접종하고 요양시설은 보건소 접종팀 등이 시설을 방문해 접종을 진행합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자 대상인 만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무리하게 접종하지는 않겠지만 기저질환이 있다고 해서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악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접종을 하신 후에 열이 나거나 근육통이 있었을 경우에 혹시 기저질환이 악화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은 백신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기저질환을 악화시킨다라는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 65살 이상 접종 대상자들의 동의율이 떨어진 것은 건강 상태가 반영된 점도 있지만 최근 혈전 등 이상 사례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75살 이상 일반 고령자 등 본격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만큼 백신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백신 이상 반응 관련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 저명 인사의 접종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개 접종합니다. 문 대통령 부부의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은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해 순방에 동행하는 일부 청와대 관계자도 함께 백신을 맞게 됩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백신 접종 계획을 알리면서 국민도 백신의 안전성에 의심을 품지 말고 순서대로 접종에 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다음 달 미국 정부에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바이오의약품 사업부의 루드 도베어 사장은 CNBC에 출연해서 다음 달 초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며 얼마나 빨리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는 미국 정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의 지난주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전 세계 사망자의 4분의 1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세계보건기구 집계 기준으로 15,600여 명으로 전 세계 사망자 6만 200여 명의 25%를 넘는 수치입니다. 또 미국과 비교해서도 배 이상 큰 규모이며 미주 대륙에서 보고된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충격 속에서 저소득층 지출은 늘어난 반면 고소득층은 소비를 줄여서 지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전체 가계 소득은 늘었지만 지출은 급속히 줄어서 이른바 불황형 흑자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4분기 상위 소득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2.7% 증가한 반면 하위 소득 20% 가구 소득은 1.7% 증가에 그쳤습니다.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공적 지원이 하위 소득 계층에 집중됐지만 상하위 가구 간 소득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소비 지출도 양극화가 뚜렷했습니다. 하위 소득 20% 가구는 지출을 1.8% 늘렸지만 반대로 상위 20% 가구는 지출을 0.4% 줄였습니다. 식료품, 비주류 음료와 주거, 수도 등 저소득층의 필수 지출 항목 비중은 고소득층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특히 최근 식료품 물가의 상승과 전월세 비용 상승 등이 겹치며 저소득층의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은 소득이 작아 대부분 필수적인 소비라 소비 지출을 줄일 여력이 적은 반면에 고소득계층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기에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한 저축 여력이 높습니다. 지출이 줄면서 가계의 흑자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와 지출을 하고 남은 돈의 비율을 의미하는 가계 흑자율은 지난해 4분기 모두 30%를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는 안 쓰거나 못 써서 발생한 불황형 흑자의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위기 때 쌓인 흑자는 위기에서 탈출 후 폭발적인 소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복 소비 가능성입니다. 급격한 소비 지출이 물가 상승과 경기 변동성을 높여 잠재된 가계부채 리스크 등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결과가 오늘 오전에 발표됩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단일화 실무협상팀은 여론조사가 어젯밤 끝남에 따라 오늘 오전 9시 반 결과를 넘겨받아 최종 단일 후보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여론조사는 기관 두 곳에서 각각 1,600명씩 모두 3,200명에게 적합도와 경쟁력을 반반씩 나눠 물었으며 무선 10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셀프 보상 의혹을 연일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철수 후보까지 가세해서
민주당과 협공에 들어갔습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내곡동 땅의 보금자리 주택 사업 지구 지정을 전혀 몰랐다는 오 후보 해명에 과거 시찰 정황은 물론이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2007년 2월 12일 날 내곡 지구를 시찰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 후보의 발언이 담긴 서울시 의회와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까지 뒤져 추가 정황도 제시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의 상태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 정책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오 후보가 적극 개입하고 국토부와 협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대신 오 후보에게 화력을 집중하며 사퇴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거짓 해명을 입증할 자료는 차고 넘쳐납니다. 오 후보와 단일화 여론조사에 나선 안 후보도 협공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더 밝혀지고 당시 이를 증언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야권 후보가 사퇴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이에 오 후보는 단일화를 앞두고 도리가 아니라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자제하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공격의 화력을 집중하는 후보가 가장 버겁고 무서운 상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처가 땅이 포함된 내곡지구 개발 사업이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 사업으로 지정됐다는 정부 문서를 공개하며 셀프 보상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오세훈 후보 공격에 집중하는 건 안철수 후보보다 상대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오 후보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안 후보의 뜻이 맞아떨어지면서 뜻밖의 공동전선이 구축됐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향해 도쿄에 아파트를 가진 아줌마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여성 비하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은 전세에 살고 땅도 없는 무결점 후보라면서 도쿄에 아파트 가진 아줌마는 충분히 상대 가능하다고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겨냥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안 후보에게 여성 정치인은 한낱 아줌마일 뿐이냐면서 성평등 인식 수준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보여주는 여성 비하 무개념 발언을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남편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지난달 처분했다는 박영선 후보의 해명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남편 소유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수진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현재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도쿄 아파트는 여전히 박 후보 남편 소유로 나온다며 처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영선 후보 측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처분했지만 매입자가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서류상 등기를 변경하지 못했을 뿐 파기는 불가능한 계약이라며 곧 절차가 마무리될 거라고 다시 해명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 경찰청은 어제 오전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서 부패 방지 권익위법 등 혐의를 받는 LH 전북지역본부 현직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들 직원이 수도권 3개 신도시와 전북의 한 개발 지역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투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LH 투기 의혹에 연루돼 조사를 받은 전현직 직원은 모두 6명입니다. 이 가운데 이른바 전북 원정 투기의 핵심 인물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안윤학 기자입니다.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전직 LH 직원. 특경 인정 안 하세요? 내부 정보 이용하셨어요? YTN 취재 결과 지난 2004년 LH 전북본부 총괄부장을 지낸 유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도 전북 전주에 살고 있습니다. LH 현직 직원인 부인과 함께 지난 2018년 1월 광명시 노은사동 땅을 사들여 원정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또 다른 원정 투기 핵심 인물인 현직 직원 모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모 씨는 부인뿐만 아니라 전직 LH 직원이기도 한 육촌형과 형수, 그리고 사촌 관계인 세 자매와 함께 노은사동 일대 토지를 집중 사들여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입니다. 특히 투기 의혹으로 대기 발령 조치된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형수가
모 씨의 이웃 주민으로 확인되면서 대규모 원정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평방미터를 매입한 사실이 경찰은 원정 투기 핵심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네, 충청북도가 소속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전체 그리고 그 가족을 대상으로 땅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투기 의심 공무원이 드러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에 조립식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 모양도 비슷한데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산당 조성 계획이 충북도 의회를 통과했는데 이곳 주택 대부분이 지난해와 올해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아니고 하고서 그래고 산업단지가 된다니까 저렇게 진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 세상에 그렇게 많이. 사정이 이렇자 충청북도가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대상은 도 공무원 4,600여 명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전체 그리고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조사 범위도 산업단지 3곳에서 공공기관이 시행한 17곳으로 확대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3개 반 28명으로 구성됐으며 근무 부서 이력을 확인하면서 조사 대상을 정하게 됩니다. 만일 투기 의심 공무원이 드러나면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징계하고 수사 의뢰도 할 계획입니다. 특별조사단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2014년 3월 22일 이후 단지 내 토지 거래 내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자는 17개 단지 내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우선 1단계로 오송제 3 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등 3개 단지에 대해 토지 거래 내역 조사와 의법 사실 조사를 거쳐 4월 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지는 공무원 전수조사. 이번 조사가 제대로 이뤄져 지역민들의 불신을 없앨 수 있을지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강력하고 획기적인 투기 근절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유공자 격려행사에서 공직자의 청렴함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공직사회가 환골탈퇴하는 기회로 삼겠으며 이달 안에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내부정보 부정 이용 등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는 구속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뿐 아니라 다른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해선 LH 직원과 가족의 차명 거래까지 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투기 의혹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현재 61건 309명을 내사 수사하고 있고 3기 신도시 관련 사건은 23건 81명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강요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무혐의로 재차 결론 낸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절차적 정의가 또다시 무시됐다는 지적인데요. 그러자 대검찰청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며 녹취록도 제출할 수 있다고 강수를 뒀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강요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 유지를 결정한 대검 부장회의가 수사 지휘권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절차적 정의가 문제인 사건인데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됐다며 입장문을 발표한 데 이어 퇴근길 또다시 직접 입장을 밝힌 겁니다. 검찰 고위직 회의조차도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유감이고요. 박 장관은 앞서 입장문에서 재소자 위증 의혹을 심의하는 대검 부장회의에 위증 강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 없이 참석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이번 회의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됐다며 누군가 의도를 갖고 퍼뜨렸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대검 부장회의조차도 그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되어 보도되는 심각한 일도 있었습니다. 대검 결론 수용 여부는 입장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만큼 재수사 지휘는 없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재소자들이 위증했다는 의혹과 수사팀이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은 형사처벌 없이 사실상 모두 종결됐습니다. 장관 입장 표명에 대해 대검찰청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며 수사팀 검사 참석은 중요 참고인 진술 신빙성 판단을 위해서였고 다른 위원들의 이의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요청한다면 절차적 정의 준수 여부와 관련해 녹취록 전체나 일부를 제출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다만 회의 과정과 결론이 곧바로 특정 언론에 보도되거나 SNS로 알려진 건 대검도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법무부가 대검 결론을 사실상 수용한 셈이지만 절차적 정의를 두고 강한 문제 제기와 반박을 주고받으면서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문제점 전반에 대해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류혁 감찰관은 브리핑에서 당시 수사와 재판 과정 전반은 물론 지난해 이 사건 관련 민원의 배당과 조사, 결론에 이르기까지 처리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살펴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합동감찰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사건 배당과 수사, 공판 등 검찰 업무 전반에서 국민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성과를 거두고 검찰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어도 잊어야 한다, 이런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교육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선 가운데 학교 측은 수업 과정에 오해가 있었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내가 만약 초등학교 때 성폭행을 당했어도 잊어버리는 거야. 시험보다 오줌을 쌌어도 그건 다 잊어버리는 거야. 대전의 한 공립중학교 교사가 정규 수업 시간에 한 발언이라며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민원 내용입니다. 해당 교사가 교실에서 마스크를 몇 분 동안 쓰지 않은 상태로 말하고 기분 나쁜 사례의 대상으로 학생 이름을 언급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최근 스포츠계와 연예계 논란과 관련해서도 노력을 안 한 사람들이 질투나서 그런 것이라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수업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온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19일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올해 목표를 세우고 의지를 다지는 수업 과정이었고 해당 교사가 새로운 시작을 강조하려고 한 말들이 의도와 다르게 전달돼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에 해당 교사가 혼자 있으면서 마스크를 벗고 있었지만 수업이 시작되면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단 선생님께서는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그게 아이들에게 이제 전달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도 받고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마땅히 아이들에게 사과를 하고. 학교 측은 당시 수업을 들은 5개 반 학생들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했으며 교육지원청도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해 대전의 또 다른 중학교에서는 같은 과목 수업 시간에 교사가 돈을 받고 손님과 자는 일본 신종 직업을 소개해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지키고 사고 책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내일로 시행 1년을 맞습니다. 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어린아이들이 꽃 같은 목숨을 잃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 보행 신호를 기다리느라 우회전 차선에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 틈을 못 참고 대형 트럭 한 대가 2차선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더니 급정거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진 사고입니다. 불법 우회전한 이유가 뭔가요? 숨진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사고 당시에 과속하셨나요? 지난해 3월 25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과 사고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1년 넘도록 안타까운 스쿨존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광주에선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건너던 2살 아기와 어머니가 화물 트럭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앞서 부산에서는 불법 좌회전 차량의 2차 사고로
길을 건너던 6살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도에 아기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이제 울고 있고 한 명은 이제 뭐 차에 다쳤는데 쓰러져 있더라고요. 민식이법 이후 통계에 잡힌 사고 건수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법이 시행된 뒤 지난해 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269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감소했습니다. 다치거나 숨진 아이들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 시야에 항상 어린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보호구역 안전시설물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린이 안전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역 맞춤형 그리고 그 초등학교 특성에 맞는 그리고 통행 특성에 맞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어린이들이 어떤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자는 민식이법.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했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소방관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계양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40분쯤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경기도 부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에 정박해 있던 어선들에서 불이 나서 소방당국과 해양경찰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20여 대와 인력 9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이 불로 항구에 서 있던 어석 10여 척 정도가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정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대구 상리동 중부 내륙고속도로 서대구 요금소 주변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 7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9명이 머리와 어깨 등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일본뇌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올해 처음 제주 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있는 매개 모기에 물린 사람은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드물게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일본뇌염 환자가 7명이 나왔고 이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중국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을 향해 동시다발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중국의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인권 탄압과 관련해 왕전정 신장 생산 건설병단 당위원회 서기와 천민거우 신장 공항국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와 영국, 캐나다도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EU는 북한, 러시아 등 6개국 관리 10여 명에 대한 인권 제재를 부과하면서 위구르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 4명과 단체 한 곳을 포함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도 EU와 보조를 맞춰 중국 관리 4명과 단체 한 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역시 EU 인사 등에 대해 제재를 발표하며 맞대응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중국의 주권과 이익을 심각히 침해하고 악의적으로 거짓말과 가짜 정보를 퍼뜨린 유럽 측 인사 10명과 단체 4곳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중국 당국이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독일인 학자 아드리안 젠츠를 비롯해서 유럽의회와 네덜란드, 벨기에 의회 의원 등과 EU 이사회 정치안전위원회 등입니다. 한인 등 아시아계 여성 6명을 포함해 8명이 희생된 미국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을 계기로 한국계 스타들이 증오범죄 규탄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샌드라 오, 데니얼 대김 등 미국 할리우드에서 활약 중인 한국계 스타들은 거리 연설과 청문회 증언 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골든글로브 TV 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샌드라 오가 거리에서 확성기를 잡았습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를 멈춰라를 주제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거리 연설을 했습니다. I am proud to be Asian. I want to hear you say, I am proud to be Asian. I belong here.
샌드라오는 인스타그램에도 글을 올려 애틀랜타 총격 사건과 인종차별 폭력에 희생된 모든 사람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샌드라오와 함께 할리우드에서 활약 중인 한국계 배우 데니얼 대 김은 지난 18일 미 의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데니얼 대 김은 애틀랜타 공격이 증오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을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These are three places all that had an association with Asian people. If this were a synagogue or a black church and someone shot up those places, would we really be asking whether this is a hate crime or not? And would we really have the burden of proof? 그는 또 샌드라오의 거리 연설 등을 리트윗하며 증오 범죄에 대한 인식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른 스티븐 연은 트위터에 증오 범죄를 비판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 아시아계 피해자들을 돕는 사이트 주소를 공유하며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애틀랜타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계 가수 에릭 남은 미국 시사잡지 타임 기고문을 통해 애틀랜타 총기 난사에 인종적 동기가 없다고 가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종차별적이라며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국에서 아시안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집회가 확산하자 이들 시위대를 노린 증오 범죄까지 등장해 미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한 남성이 증오 범죄 항의 시위대를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LA 카운티 보안관실은 지난 21일 캘리포니아주 다이아몬드바시에서 열린 증오범죄 규탄 시위 집회에서 한 남성이 차량이 몰고 시위대를 향해 2차례 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인종차별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서 국제사회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차관은 우리 정부와 유네스코가 공동 개최한 인종주의와 차별 반대 국제포럼 개회사에서 혐오 발언과 차별, 폭력 등은 반인권적일 뿐 아니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 협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편견과 혐오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시민교육과 함께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를 통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동남부 연안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100년 만에 최악의 홍수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수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여진 기자입니다. 사흘간 계속된 기록적인 폭우로 차도가 끊어졌습니다. 건물은 완전히 잠겨 지붕만 간신히 보입니다. 물에 빠진 말을 살리려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 심폐소생술을 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식수원까지 범람하면서 긴급 방류가 이뤄졌습니다. 38곳의 재난 지역이 선포된 가운데 18,000명이 대피했고 70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Oh, everything downstairs. Carpets, cupboards, everything's gone. But neighbour was worse off than I am, so you've got to be thankful for small mercy. 시드니에서는 일요일에만 111mm의 비가 내렸고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북부 해안가에는 지난 6일간 3월 평균 강우량의 3배가 넘는 900mm가 쏟아졌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재난관리국은 트위터를 통해 1961년 11월 홍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홍수라고 경고했습니다. 1년 전 이 지역은 가뭄 때문에 물 공급 제한과 전례 없는 산불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I don't know any time in our state's history when we've had these extreme weather conditions in such quick succession in the middle of a pandemic. 주지사는 특히 심각한 타격을 입은 중북 해안 지역은 100년에 한 번 있을 재난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는 수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돼 당국은 5만 4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Australia is being tested once again. In many places, rains are expected for at least the next 24 to 48 hours, but I fear worse. 모리슨 총리는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홍수로 지반이 약해진 데다 수위가 계속 오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는 여자 축구대표팀이 파주 국가대표 훈련장에서 담금질을 시작했습니다. 중국과의 예선 플레이오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3355 파주 트레이닝 센터에 도착합니다. 지난해 20세 이하 대표팀과 친선 경기 이후 5개월 만에 파주에 모인 선수들의 표정은 밝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항상 강진이나 약간 먼 곳에서 소집을 했다가 이제 파주를 들어오니까 그냥 뭔가 집에 온 것처럼 좀 그냥 편안한 기분이 있어요. 간판 장슬기와 이민아, 신예 추유주를 포함해 WK리그와 아마추어 선수 25명이 가볍게 몸을 풀며 훈련에 나섰습니다. 중국과 도쿄올림픽 예선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옥석을 가리는 마지막 점검 기회입니다. 올림픽이 1년 연기된 데다 지난달 예정됐던 경기마저 4월로 미뤄지면서 같은 경기만 3번째 준비하는 겁니다. 출사표라고 해야 되나? 이런 소집 와서 이런 인터뷰를 벌써 한 3번, 4번 정도를 한 것 같은데 늘 하는 얘기지만 정말 이번만큼 좋은 기회는 다시는 안 올 것 같아요. 월드컵에 3차례 나선 여자 대표팀은 아직 올림픽 본선 경험이 없습니다. 중국만 넘어서면 도쿄 무대에 섭니다. 다음 달 8일 고향에서 1차전을, 13일 중국 수저우에서 2차전을 치릅니다. We have pressure, but it's a positive pressure. Yeah. 저는 도쿄 가고 싶어요. 선수 도쿄 가고 싶어요. 다음 달 초쯤 유럽파 지소연과 조소연, 이금민이 합류하면 완성된 전력으로 중국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훈련에 돌입한 여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몸놀림은 가벼워 보입니다. 사상 처음 남녀 대표팀이 함께 올림픽 본선에 나서는 것도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야권 서울시장 단일화 후보 오늘 나온다.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여론조사도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양측은 오전 9시 30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지율 열세에 속타는 민주당은 지지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 연고자를 찾아 투표장으로 안내하는 역할에 올인해달라는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전기요금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가 오르면 같이 올라야 하지만 동결됐습니다. 선거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기사와 가계 압박을 우려했다는 기사가 같이 실렸습니다. 서울신문은 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들이 공기업 사장으로 내정되거나 유력시돼 보은 인사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땅 투기 관련 기사입니다. 이달 말 발표될 투기 근절 대책으로 신도시 땅 주인 보상 때 토지 보유 기간을 따질 것이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기간이 짧으면 아파트 분양권이나 단독주택 용지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일보는 대통령 경호처 과장이 부모 복양용이라고 해명한 3기 신도시 임야를 과거 매물로 내나 실제로는 투기용이지 않겠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계획 발표 전 담당자인 경기도 반도체 특구 팀장이 산 땅이 20억 원 뛰었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발표 전 외지인들이 차 트렁크에 현금을 싣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모해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사실상 수용했지만 강도 높은 합동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한국일보는 박범계의 뒤끝이며 검찰 내부에선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꼬투리를 잡을 거란 말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향신문은 법무부가 한변수 사건 불기소 결정을 사실상 수용한 만큼 갈등이 봉합 순서를 밟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아나필라시스 등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 2건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백신과의 연관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안부 기금 유용 혐의, 외국인 코로나 전수조사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미국 내부용이라고 강조하며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친어머니였다는 구미 3살 여아 친모 사건과 관련해 프로파일러가 해리성 기억장애거나 인신매매나 대리모 등
더 큰 범죄를 숨기려고 범행을 부인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주간 브리핑 김연아입니다. 오늘은 다시 봄 기운이 물씬 풍기겠습니다. 아침까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낮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며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6도로 예년 기온을 4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는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날씨가 포근해지자 미세먼지가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황사와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전 한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강원 영동에는 내일 아침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6도, 대전과 광주는 18도, 대구는 19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